안녕하십니까. 무상무리심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요즘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서 개표를 하고 있죠.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점점 더 투명해진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죠. 미국 대선을 보면, 그런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지구상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가장 발달되어 있고, 뭐 의식 수준이나 문화 수준 이런 것도 높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이 권력과 자본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좀 저렴한 종목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H 투자증권인데 물론 증권 섹터가 전부 다 저렴합니다. 대부분 저렴하고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이익 체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골라 보면 좋겠죠. 예,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뭐 쭉쭉쭉 상승하고 그런 일은 잘 있지 않지만 배당을 받으면서 잘 버티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이러한 가치주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NH투자증권의 배당액입니다. 예, 배당 총액이고요. 예, 2013년까지 줄다가 2014년 이후로 배당 총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배당에 인색하지 않은 기업이고 배당 성향은 약 50% 정도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당 성향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벌어들이는 이익 수준이 높아지고 배당금은 정체되는 바람에 배당 성향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한 해에 한 1,500억 정도 지금 배당을 하고 있네요. 근데 현재 3분기까지 6,800억 정도 하니까 영업이익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배당을 늘릴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이 배당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 이제 정확한 배당 수익률을 보려면 보고서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얘가 우선주가 있어요. 예, 우선주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 보고서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딱 눌러 보시면 여기 배당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보통주는 500원을 배당하고 우선주는 보통 10%더 배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550원을 배당을 합니다. 현재 이게 NH투자증권 보통주가 9,970원이니까 작년 수준에 배당을 하면 보통주는 약 5% 정도 배당 수익률이 되는 거고 우선주는 550원을 배당을 하는데 8,410원입니다. 그럼 훨씬 더 높겠네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약 6.5% 정도, 6.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 금리가 뭐 1%대니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이익 체력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배당 유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싸냐 안 싸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제 저평가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서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가치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7,000원이 나왔다. 7,000원이 나왔다. 근데 현재 9,970원이니까 그러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적정 가치를 구해 보니까 뭐 한 15,00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평가 여부는 적정 가치를 구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가격 수준이 싸게 거래되는 거냐 비싸게 거래되는 거냐 이거를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어떤 이 기업이 걸어왔던 그 주가 수준을 보고 현재 주가 수준이 낮은 수준이냐 높은 수준이냐를 알아보는 거죠. 물론 이제 거래 수준이 낮으면서도 저평가일 수도 있고 고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이 과거의 경로 분석을 판단을 해보면 과거에 이 기업이 뭐라 할까요? 평가받아왔던 주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PBR로서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PBR이 0.5배니까 이 경로 분석을 보면 여기 라인이 0.5배인데 어떤가요? 거의 최저 수준이네요. 그렇죠? 예, 물론 올해는 포함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올해 것까지 포함을 한번 시켜볼까요? 올해 것까지 3분기가 갔으니까 예, 올해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이 0.32배 그쵸? 요 0.32배는 2008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거래되는 PBR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라 할까요? 시장의 급락, 일시적인 심리 악화로 생겨나는 바닥인 거죠. 예,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0.5배 수준이면 거의 바닥 수준에 있는 거래량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다 움직였어야 되는데 안 움직였구나. 예, 이렇게 됐습니다. 다 이제 예, 그래서 여기 0.32배 수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주가 수준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렇게 ROE가 높아질수록 이 PBR 라인이 전체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 기업이 이익이 증가할 때 주가도 상승했다 그러한 논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그런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 0.5배는 상당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값이다. 주가가. 이게 물론 저평가하고 직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뭐 많이 있지만 저는 이 ROE를 이용하죠. 이거는 ROE를 이용한다는 거는 뭐냐면 자녀이익 모델로 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자녀이익 모델로 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한 기업의 미래이익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이 기업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ROE를 기록한 그 ROE를 가지고 이 기업의 미래이익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하면 올해를 제외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4.7%가 되는데 이 4.7%는 너무 낮은 ROE입니다. 예, NH 투자증권이 내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4.7%라 그러면 약
이 ROE가 지속 가능한 ROE로 예측한다 그러면은 자본이 쌓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이익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2,500억에서 3,200억 정도 사이인데 그거는 뭐 충분히 만들어내고 남죠. 예, 4.7%는. 근데 4.7%라고 하면은 현재 수준에서는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순이익이 약 3천억이 넘어가면 안전마진이 약간씩 확보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5%는 너무 낮고 제가 봤을 때는 7.2%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ROE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약 3,800억에서 5,500억 정도. 그러면은 뭐 쉽지는 않죠. 3,800억 정도는 충분히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시장이 완전히 주식시장이 완전히 약세장으로 변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5,500억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 6%로 잡아볼까요? 그럼 6%라고 하면 3,000억에서 4,300억이니까 NH투자증권이 잘하면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익 레벨이고, 그래서 만약에 ROE 6%로 하면은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안전마진이 현재 주가로부터 약 19%에서 약 60% 정도가 그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고, 어떤 시장의 심리나 기대감 이런 걸로 위아래로 50% 정도 적정 주가를 가지고 위아래로 50% 정도 움직인다 그러면 최대 마이너스 40%에서 최대 14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NH투자증권은 저평가이면서 주가 또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보통주는 약 5% 정도 가능하고 우선주는 6.5%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구간에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올해 1분기에는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 뭐라 그러더라, PI라 그러던가, 이 자기 자산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증권사들은 선물 이런 거 거래를 하고 막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거기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깎아 먹어요. 이렇게 4분기, 1분기 때. 그리고 증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시장의 급락으로 그러한 상품 자산이 손실을 발생하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꼭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다시 이익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어떤 포지션을 다 취해서 그러한 특징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회복이 됐고, 2분기하고 3분기에 또 거래도 동학개미가 들어오면서 좀 많이 늘었죠. 그러면서 영업이익 동안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싸다,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약세장으로 돌입해서 거래가 확실하게 죽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주가 하락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손절을 하던가.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NH투자증권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주요 수수료는 이거는 이제 수탁 수수료, 주로 이제 거래 수수료라고 보면 되고,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해외 주식 거래에서도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수수료가 인수주선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IPO라든가 그러한 거를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집합투자증권은 펀드 얘기하는 거고, 매수합병 수수료도 뭐 이렇게 어떤 뭐라 할까요? 그런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 해서 받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 수수료가 수탁 수수료. 그러니까는 어차피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이익이 증가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IPO도 많이 하니까 그러한 수수료도 늘 수가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증권사의 공통적인 부분은 이자 수익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이자. 그래서 안전하게 굴려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합니다. 국채에 대부분 투자하고 이제 일부분을 회사채 이런 거 투자합니다. 고유율의 회사채. 대부분은 국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채권 이자가 이렇게 큽니다. 이거는 잘 변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왜냐면 현재는 금리가 1%인데 만약에 2%짜리 채권이 신규로 발행이 되면 2%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 1% 시장의 채권 값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반값이 돼야 2%짜리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채권 값이 하락합니다. 대신에 다시 이제 만기가 돼서 갈아탈 수가 있죠. 안 팔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평가손이 발생되지만 어차피 채권은 주로 만기까지는 가져가니까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에는 채권 이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신용으로 많이 매수하죠. 미수로 많이 매수하고 그런 거. 대출금 이자 그런 겁니다. 예금 이자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증권사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활성화, 이 두 가지 포인트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죽지 않는 한 이익은 계속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현재 0.32배 수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수준만 제외하고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나빠진다면 시장이 0.32배까지는 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0.5배니까 하락률이 거의 36% 정도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를 염두에 둬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그러고 나서 배당을 받으면서 버티면은 좋은 날이 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도 거의 바닥 수준에 있다. 그쵸? 바닥에서 약간 올라온 수준이잖아요. 여기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좋은 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 5개월 충분히 기간 조정도 하고 가격 조정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 있죠. 크게. 이거는 좋게 해석하자면 기관들, 큰 손들이 매집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차 바닥이고 여기가 2차 바닥이니까 이거는 뭐 굳이 손절을 잡고 갈 필요는 없겠죠.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현재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하고 삼성증권도 좋게 보고 있다 그랬죠. 얘는 주가 모습이 약간 다르죠. NH투자증권하고. 그리고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하고 NH투자증권이 차트가 모양이 비슷하죠. 삼성증권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요 세 종목을 거의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금융지주도 좋습니다. 카뱅의 지분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승하고 그 조정을 했는데 기간 조정이 좀 짧죠. 기간 조정이 좀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면은 뭐 한국 금융지주도 좋아하고 미래에셋대우도 뭐 똑같고요. 키움증권도 똑같고 요 세 개가 이렇게 좋죠. 대장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주 모습 이렇게. 그러니까 키움증권 이런 거는 싸지가 않죠 지금. 고가 수준에 있죠. 미래에셋대우는 이제 저가 수준에 있고 얘도 약간 고가 수준에 있고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총 6종목을 보고 있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싸고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소형주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거 현대차, 뭐 대신증권, 유진증권 이런 거 좋죠. 이런 게 좀 괜찮고. 근데 저는 이제 보는 게 삼성, 메리츠, NH 요 세 가지를 유심히 보고 있고 키움하고 미래에셋대우하고 한국금융지주는 좀 더 기간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나빠지지 않으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증권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현재 뭐 저는 증권주 아직 한 주도 안 갖고 있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왜냐면 바로 치고 갈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둘 다 양시장이 21선 위로 올라와서 괜찮긴 한데 확실히 코스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 그 21선을 돌려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올라야 돼요. 이 운봉에서 거래량이 더 나오네. 희한하게. 자, 오늘은 저평가이고 그리고 싸게 거래되고 배당 수익률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하방이 지지되어 있고 하방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에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러한 그 NH투자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이 있으면 댓글로도 좀 알려주시고요. 주말 잘 쉬시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서 좀 괜찮은 게 하나 보여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감사드립니다.